완벽하게 막아냈더니 멸망했습니다. 96%. 이 숫자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뻔했습니다. 이란이 쏜 900기의 미사일을 거의 전부 막아냈는데 그게 왜 지옥의 시작이냐고요? 미사일을 막으려면 미사일을 써야 합니다. 96% 막아낸 순간 탄약이 제로가 됐습니다. 48시간 뒤 이란의 두 번째 공격이 옵니다. 미국에 요청했습니다. 재고 없음, 유럽에 요청했습니다. 공장 가동까지 6달, 전 세계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나라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주말에 수백 발 만들어 보내겠습니다. 나토 분석관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새벽 텔아비브에 착륙한 수송기 문이 열렸을 때 세상은 비웃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중동의 밤하늘이 핏빛으로 물들었던 그날 새벽, 서방 세계가 자랑하던 방어망은 단 43분 만에 붕괴될 운명이었습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 지하 3층 전략 분석 통제실. 요란한 사이렌 소리 하나 없이 숨 막히게 고요한 그곳에서 저는 눈앞에 초대형 전술 스크린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위로는 셀 수 없이 많은 붉은 점들이 사막을 넘어 솟아오르고 있었죠. 이란 영토에서 발사된 탄도 미사일과 드론의 군단이었습니다. 그 숫자는 무려 900기에 달했습니다. 수석님, 적대적 발사체 궤적 계산 완료되었습니다. 텔아비브 도달까지 남은 시간 15분입니다. 보좌관이 창백해진 얼굴로 보고했습니다. 저는 즉시 나토가 자랑하는 방어망 붕괴 예측 시뮬레이터를 가동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다층 방어망인 아이언돔과 에로우 시스템이 과연 저 엄청난 포화 공격을 버텨낼 수 있을지 계산을 시작한 것입니다. 방공망 완전 포화 및 탄약 고갈 예측 시간 43분. 화면에 뜬 결과는 잔인할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저는 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900기가 넘는 동시다발적인 포화 공격 앞에서는 어떤 뛰어난 방어망도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미사일을 쏘고 나서 다음 미사일을 발사관에 채워넣는 데 걸리는 그 짧은 지연 시간. 바로 그 틈을 타서 적의 미사일이 쏟아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텔아비브가 화염에 휩싸이는 것은 오직 시간 문제였습니다. 카운트다운이 0을 가리켰습니다. 텔아비브 상공에서 거대한 폭발광이 번쩍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서부 구역, 패트리어트 포대 응답 없습니다. 남부 구역, 아이언돔 재장전 한계치 초과했습니다. 43분이 지나자 시뮬레이션의 예측대로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비명을 지르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 과부하 경고 등이 통제실 전체를 붉게 물들였죠. 서방 세계의 가장 완벽한 방패가 뚫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기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구역 방어망이 붕괴되어가는 와중에 오직 한 곳, 텔아비브 동부 구역의 데이터만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완벽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동부 구역은 이란의 탄도 미사일이 가장 먼저 쏟아지는 최전선이었습니다. 진작에 잿더미가 되었어야 할 그곳의 요격 성공률은 무려 96%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장난해? 위성통신망에 오류가 생긴 거 아니야? 당장 센서 재부팅해. 저는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미 3번이나 교차 검증을 했습니다. 이건 시스템 오류가 아닙니다. 동부 구역 방공망이 물리적으로 적의 미사일을 다 격추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멍한 표정으로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동부 구역에서 솟아오르는 요격 궤적은 제가 평생 분석해온 서방의 무기 체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친 듯한 연속 발사 속도,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해서 박살내버리는 그 파괴력은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나 레이시온조차 아직 실전에서 완벽하게 증명하지 못한 기술이었습니다. 30년간 서방의 무기가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던 저 데클란 쇼의 오만함이 저 압도적인 데이터 앞에서 무참하게 박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데클란 쇼입니다. 저는 서방 세계의 무기 체계가 지구상에서 가장 우월하다는 깊은 오만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동의 밤하늘이 핏빛으로 물들었던 그날 새벽, 제 30년의 굳건한 신념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도대체 어떤 시스템이 이런 포화망 속에서 다중 표적을 이 미친 속도로 처리한다는 말인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실전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기적 같은 방어 데이터의 주인을 당장 찾아야만 했습니다. 나토의 심층 데이터베이스를 샅샅이 뒤졌지만 돌아오는 것은 나토의 1급 데이터베이스에도 없는 미확인 무기라는 알림뿐이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이 다층 방어망 보강을 위해 최근 긴급하게 도입했던 정체불명의 외산 장비라는 아주 짧은 기록만 남아 있었죠. 저는 제게 부여된 나토의 최고 보안 코드를 입력해
그 무기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화면 중앙에 초록색 글씨로 숨겨져 있던 제조 국가의 식별 코드와 무기의 진짜 이름이 떠오르는 순간 저는 숨을 들이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궁2. 그리고 그 시스템을 설계하고 만들어낸 국가는 미국도 유럽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세계 방위 산업의 중심이라고 여겨본 적 없던 극동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포와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내며 이스라엘의 하늘을 홀로 지켜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경이로움과 충격도 잠시였습니다. 통제실의 비상회선이 날카롭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에서 나토 사령부로 다급하게 타전해 온 긴급 전문이었습니다. 한국의 천궁2가 만들어낸 96%라는 그 눈부신 기적 뒤에는 당장 내일 텔아비브 전체를 지옥으로 만들어버릴지도 모르는 진짜 끔찍한 위기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방패는 완벽하게 작동했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의 방아쇠를 당겨버린 것입니다. 텔아비브 동부 구역의 하늘이 마침내 기괴할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제 앞을 가득 채우고 있던 전술 스크린에서 붉은 점들이 하나둘씩 사그라들며 잿빛으로 변해갔죠. 이란이 쏘아올린 900기의 미사일과 자폭 드론의 무자비한 폭격이 끝난 직후 브뤼셀 나토 지하 통제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부와 남부 구역은 처참하게 뚫려버린 방공망 때문에 곳곳에서 붉은색 화재, 경보가 미친 듯이 전멸하고 있었지만 동부 구역의 데이터망만큼은 기적처럼 평온한 녹색 빛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한가운데에 떠오른 그 낯선 이름, 천궁2라는 5글자에서 도저히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방어율 96%. 이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만들어진 숫자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빗발치는 포와 공격과 이란의 극심한 전자전 교란 전파가 쏟아지는 극도의 혼란 속에서도 단 하나의 표적도 놓치지 않고 다수의 적을 동시에 추적해내는 A사 레이더의 압도적인 위력이었죠. 무엇보다 저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들의 발사 방식이었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처럼 발사관 안에서 불을 뿜으며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을 허공으로 수직으로 강하게 밀어 올린 뒤 공중에서 엔진을 점화시키는 콜드 런칭 기술. 이 기술 덕분에 발사대는 엄청난 화염과 열기로부터 손상을 입지 않았고 발사관에 미리 장전되어 있던 요격탄들을 빈틈없이 연속으로 쏘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서방의 무기들이 재장전과 발사대 냉각을 위해 헐떡거릴 때 천궁2는 준비된 수직 발사관에서 쉴 새 없이 밤하늘로 요격탄을 밀어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막강한 자본력이 투입된 패트리어트가 물리적인 한계를 보이고 이스라엘 국방과학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아이언돔조차 쏟아지는 물량을 감당하지 못해 비명을 지르며 무너져 내릴 때 이 아시아에서 온 낯선 방패는 묵묵히 텔아비브의 하늘을 완벽하게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오직 서방의 첨단 무기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맹신했던 제 30년의 오만한 신념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뼈아픈 순간이기도 했죠. 통제실의 몇몇 분석관들은 이마에 땀을 닦아내며 동부 구역의 기적적인 생존을 축하하는 듯 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통제실에 찾아온 그 알량한 안도감은 채 5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통제실의 메인 스피커를 통해 이스라엘 방공사령관 일란 장군의 다급한 무전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방어전을 승리로 이끈 늠름한 장군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벼랑 끝으로 등 떠밀린 짙은 공포와 절망에 질린 차의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나토 사령부, 여기는 텔아비브, 통신보안 코드 알파2. 텔아비브 동부 구역의 영공 방어에는 기적적으로 성공했다. 하지만 치명적인 비상 상황이다. 현재 아이언돔, 패트리어트, 그리고 우리 영공을 지켜낸 천궁2 포대의 요격탄 잔여량이 완전히 임계점을 돌파했다. 반복한다. 우리에게 남은 방공탄약이 바닥났다. 적의 후속 공격을 방어할 수단이 전무하다. 즉각적인 요격탄 최고 등급 보충 공수가 필요하다. 그 짧고 파괴적인 보고를 듣는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식은땀이 왈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96%라는 찬란하고 눈부신 요격률 뒤에 숨겨진 가장 잔혹한 현대전의 역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방공 미사일은 한번 발사관을 떠나 허공을 가르는 순간 그것으로 끝입니다. 재사용도 수리도 불가능하죠. 수십억 원짜리 최첨단 무기가 밤하늘에서 단 한 번에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빛바랜 재가 되어 영원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96%의 적을 막아냈다는 것은
그만큼 아군이 보유하고 있던 피 같은 미사일을 허공에 모조리 쏟아부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텔아비브를 둘러싸고 있던 포대들이 하룻밤 사이에 자신들이 쥐고 있던 발사관의 탄약을 거의 전량 소진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사일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현대전의 진짜 끔찍한 지옥입니다. 방공망의 뼈대 역할을 하는 레이더는 살아있고 포대도 멀쩡하게 텔아비브의 사막 위에 굳건히 서 있었지만 정작 적의 심장을 꿰뚫어야 할 총알이 단 한 발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 적의 미사일을 완벽하게 막아낸 바로 그 성공 때문에 이스라엘은 완벽하게 무장 해제당한 것입니다. 수석님, 적진의 동향이 심상치 않습니다. 궤도 위성에서 적색 경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정보 참모 피에르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새로운 고해상도 정찰 위성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이란의 내륙 깊숙한 자그로스 산맥에 위치한 비밀 미사일 기지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선명하게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모래바람을 막아주던 거대한 위장막이 일제히 걷히고 거미줄처럼 얽힌 지하 벙커의 두꺼운 철문이 스르륵 열리며 두 번째 타격을 위한 육중한 중거리 탄도 미사일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실은 거대한 이동식 텔 발사대들이 다시 사막 위로 개미떼처럼 전개되고 있었죠. 정찰 데이터의 슈퍼컴퓨터가 분석한 이란의 2차 대규모 포화 공격까지 남은 시간은 단 48시간. 48시간 뒤면 텔아비브의 하늘은 그야말로 문이 활짝 열린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아무런 저항조차 받지 않고 도시 한복판으로 쏟아져 내릴 불비. 수백만 명의 무고한 목숨과 글로벌 경제를 떠받치는 중동의 거대한 금융허브가 그야말로 바람 앞에 촛불 신세가 된 것입니다. 저는 즉시 펜타곤과 서방 세계 최고의 방산 업체들을 향해 최우선 순위의 양자 암호화 군사 통신망을 강제로 열어젖혔습니다. 여기는 나토 브뤼셀 본부 수석 분석관 데클란쇼. 이스라엘의 방어막이 완전히 비워졌다. 이란의 2차 타격이 48시간 내에 개시된다. 당장 내일 밤까지 패트리어트 팩3 추가 요격 미사일 수백 발을 이스라엘 네바팀 공군 기지로 긴급 공수해야 한다. 전 세계 미군 기지의 예비 물량을 모조리 긁어모아라. 하지만 화면 너머로 돌아온 답변은 제게 더 깊고 어두운 절망의 늪을 선사했습니다. 워싱턴 펜타곤에서 연결된 화상회의 화면에는 미국 최고의 방산 기업 로키드 마틴의 수석 부사장 리처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가 모두 빠져나간 듯 잿빛이었습니다. 데클란, 자네가 지금 제정신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이스라엘의 상황은 비극적이지만 그건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요구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공장에서 플라스틱 장난감 찍어내듯 뚝딱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우리 악한 소주 캠던 공장은 이미 동유럽과 대만 납품 물량으로 120% 불가동 중이네. 리처드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핏대를 세우고 변명과 현실의 벽을 쏟아냈습니다. 잘 들으게 데클란. 요격 미사일 한 발에 들어가는 초정밀 전자 부품만 무려 3만 개가 넘어 우리 마음대로 속도를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란 말일세. 유도 장치에 들어가는 항공우주 전용 반도체 수급이 석 달째 지연되고 있고 미사일 날개를 제어하는 특수 티타늄 베어링은 물류망 병목 현상에 갇혀 항구에 발이 묶여 있어. 게다가 폭발력을 결정짓는 고체 추진체 혼합 공정을 보게 그건 믹서기에 재료를 넣고 갈아버리는 게 아니야. 완벽하게 통제된 환경에서 최고 등급의 보안, 인가를 받은 극소수의 숙련된 특수 기술자들만이 다룰 수 있는 치명적인 공정이라고. 리처드의 말은 잔인할 정도로 정확한 서방 방위 산업의 뼈아픈 한계였습니다. 평화로운 시대의 극한의 이윤과 원가 절감을 추구하며 전 세계로 공급망을 쪼개놓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역설이었죠. 이 최첨단 무기는 전 세계 부품이 완벽한 타이밍에 모여야만 조립이 가능했고 그 연간 생산량은 고작 500여 발에 불과했습니다. 하루 평균 생산량으로 따지면 겨우 한두 발 남짓.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거대 방산 기업조차 하루에 미사일 2발을 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변명할 수 없는 우리의 민낯이었습니다. 당장 내일까지 수백 발의 요격탄을 사막으로 공수해달라는 제 요구는 그들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마법의 지팡이를 휘두르라는 억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의 동맹국들은 어땠을까요? 피에르가 황급히 영국 국방부와 프랑스 병기총국으로 연락을 취했지만 유럽의 상황은 더 참담하고 끔찍했습니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 평화의 환상에 찌들어 있던 유럽의 국가들은 국방 예산을 삭감하며 방위 산업의 거대한 생산 라인을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용접으로
문을 닫아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수십 년 묵은 먼지 쌓인 재고들마저 우크라이나의 끝없는 소모전으로 인해 텅텅 비어 거미줄을 치고 있었죠. 데클란 수석님, 파리에서 온 회신입니다. 공장의 불을 다시 켜고 흩어진 수백 개의 하청 업체들을 다시 불러 모아 멈춰버린 생산 라인을 예열하는 데에만 최소 6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엿새가 아니라 6달입니다. 피에르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돈이 아무리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서방 세계의 최정상급 정치적 권력과 외교력을 총동원해도 당장 내일 텔아비브 시민들의 머리 위로 쏟아질 미사일을 막아낼 방패를 구해올 곳이 이 거대한 지구상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텔아비브의 멸망은 이제 정말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확정된 미래처럼 보였죠. 저는 무력감에 빠져 모니터 앞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깊게 감싸 쥐었습니다. 인류 최고의 엘리트 두뇌들이 모였다는 브뤼셀, 나토 통제실의 수십 명의 분석관들과 장군들도 쥐죽은 듯 침묵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단 하나의 묘수조차 짜내지 못하고 있었죠. 글로벌 공급망과 자본의 효율성에 갇혀버린 서방의 거대한 시스템이 전쟁이라는 원초적인 폭력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하게 붕괴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목격하는 밤이었습니다.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텔아비브 지하 벙커에 있던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고독하고도 치명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굳게 믿었던 미국의 거대한 우산이 사실은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구멍. 난 우산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부품 공급과 단가를 따지며 엑셀 파일이나 들여다보는 서방의 이윤. 중심적인 군산복 합체는 결코 자국민의 피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서방 세계에 지원을 호소하던 워싱턴 펜타곤과의 한라인, 통신망을 차갑게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1급 보안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당연하게 누르던 미국의 국가번호 1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고 낯선 국가번호 2자리를 꾹꾹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번호 82. 방위산업의 불모지라 여겨졌던 곳,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전 세계 거대 군산복 합체와 백악관마저 두 손을 들고 텔아비브의 장례식을 준비하던 절망의 밤, 이스라엘은 가장 완벽한 96%의 방어율을 눈앞에서 증명해 보였던 천궁2의 고향, 서울을 향해 마지막 남은 썩은 동아줄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는 통신망의 좌표가 서울로 향하는 것을 보면서도 끝까지 냉소적인 비웃음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피에르를 비롯한 벙커 안의 나토 참모들도 체념한 듯 고개를 저었죠. 예산과 기술력이 철철 넘치는 세계 최강 록히드 마틴조차 하루에 미사일 한두 발을 조립하는 게 고작인데 극동아시아의 그 작은 나라가 도대체 무슨 수로 이 물리적이고 수학적인 불가능의 장벽을 뚫고 기적을 배달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몇 시간 뒤 아침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서울에서 텔아비브를 거쳐 브뤼셀로 날아온 단 한 줄의 공식 회신 전문은 제 오만한 냉소를 산산조각 내고 나토 통제실 전체를 충격과 경악의 도가니로 몰아넣게 됩니다. 텔아비브의 지하 방공 벙커에 쌓여있던 수백 발의 요격탄이 하룻밤 사이에 완벽하게 증발해버린 텅 빈 무기고, 그리고 정보 위성이 경고하고 있는 이란의 2차 대규모 포화 공격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정확히 단 48시간.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자신들의 영원한 구원자일 줄 알았던 워싱턴 펜타곤과의 통신을 차갑게 끊어버리고 지구 반대편 서울을 향해 전화를 걸었다는 소식이 브뤼셀 나토 통제실에 전해졌을 때 거대한 벙커 안에 수십 명의 엘리트 분석관들은 일제히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저 데클란 쇼 역시 마찬가지로 깊은 절망감이 섞인 헛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죠. 동부 구역을 완벽하게 지켜낸 한국의 천궁2가 보여준 놀라운 요격률은 인정합니다. 96%라는 숫자는 분명 전 세계 무기 역사에 기록될 만한 경이로운 실전 데이터였죠. 하지만 지금 텔아비브의 수백만 시민들이 마주한 진짜 문제는 무기의 화려한 카탈로그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야 하는 절대적인 물리적 시간과의 피말리는 싸움이었죠. 수석님, 이스라엘 측이 대한민국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천궁2 요격탄 수백 발의 긴급 봉수를 공식적으로 타전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직접 전화를 건 직후 고지어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동시에 요청이 발송된 것입니다. 당장 이번 주말 안에 물량을 확보해달라는 미친 요구입니다. 프랑스 출신의 정보 참모 피에르의 보고를 들으며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미 국방부 파견
연락장교 마커스 대령이 신경질적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지더니 이스라엘 수뇌부의 이성이 완전히 마비된 모양이군. 한국이 무슨 요술 램프의 진이라도 됩니까? 재고가 없으면 라인을 돌려 새로 조립해야 하는데 최첨단 미사일 공장이 주말에 밀가루 반죽해서 뚝딱 구워내는 동네 빵집인 줄 아나 보지. 마커스 대령의 비아냥거림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뼈아픈 서방 세계의 상식이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글로벌 방위 산업의 거대한 공급망을 뼛속까지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방공 미사일이라는 것은 대형마트 진열대에 수북이 쌓아놓고 파는 통조림이나 공장에서 쉴 새 없이 찍어내는 자동차 부품이 결코 아닙니다. 길이 5m 남짓한 그 날렵한 하나의 미사일 안에는 무려 수만 개의 초정밀, 전자 부품과 머리카락보다 얇은 배선들, 극도의 열을 감지하는 적외선 탐색기, 폭발력을 통제하는 고체 추진체, 그리고 마하 5의 속도에서 목표물을 스스로 찾아가게 만드는 고도의 인공지능 유도 장치가 빽빽하게 들어갑니다. 이 수만 개의 부품들은 서방의 경우 전 세계 수십 개의 하청업체에서 생산되어 거친 바다를 통과하는 배를 타고 넘어옵니다. 그 거대한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나 레이시온조차 나사하나 센서 하나가 꼬여버리면 미사일 한 발을 완성하는 데 수개월이 지연되는 것이 이 바닥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전 세계 물류망이 이란의 위협으로 꽁꽁 얼어붙은 전시 상황에서, 그것도 분쟁 지역과 아무런 직접적 이해관계도 없는 지구 반대편 극동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당장 내일 모레 쏟아질 미사일을 막아낼 탄약을 이틀 만에 허공에서 빚어낸다고요?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를 단숨에 삼키며 모니터에서 눈을 뗐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뛰어난 정보통신 기술력을 가졌다고 한들 현대 방위 산업의 절대적인 조립 공정과 차가운 물리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답변은 보나마나 너무도 뻔하게 예상되었습니다. 자국인 한반도의 방위 태세 유지를 위해 물량 반출이 곤란하다거나 현재 생산 라인이 포화 상태라 최소 6달의 유예 기간을 달라는 아주 정중하고도 외교적인 거절의 문서가 돌아올 것이 분명했죠. 나토 통제실의 모든 참모들도 이스라엘의 마지막 희망이 처참하게 꺾일 그 거절의 순간만을 무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2시간 40분 뒤 굳게 닫혀있던 나토 통제실의 1급 보안 통신 단말기에 초록색 불빛이 격렬하게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서울에서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를 거쳐 이곳 브뤼셀 나토 본부로 동시 수신된 단 한 통의 공식 회신 전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문장들은 저 데클란 쇼의 오만함은 물론이고 거만했던 서방 엘리트들 전체의 뇌리를 망치로 내려치며 통제실 전체를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어 버렸습니다. 보안 스크린에 번역되어 떠오른 그 전문은 복잡하고 변명으로 가득 찬 외교적 수사나 모호한 거절의 단어 따위는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견디고 전장에서 붉은 피를 흘려본 자들만이 쓸 수 있는 극도로 건조하면서도 짐승 같은 결의가 담긴 단호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귀국의 긴급 지원 요청을 즉각 수락한다. 우리 측은 현 시간부로 창원과 구미에 위치한 방산 핵심 생산 라인의 비상 스위치를 켠다. 이번 주말 이틀 동안 전 생산 라인을 3교대 24시간 체제로 120% 풀가동하여 귀국이 요청한 수백 발의 천궁2 요격탄 물량을 기존 재고와 연장 생산분을 합산하여 최대한 확보하겠다. 다음 주 월요일 새벽 텔아비브 네바팀 기지로 해당 물량을 즉시 군사 공수할 것이며 현장 포대 운용과 시스템 정비를 직접 지원할 대한민국 국방부 소속 현역 무기체계 정비 전문 기술장교 및 부사관 100여 명을 군 수송기에 동승시켜 교전 지역으로 파견하겠다. 통제실 안은 말 그대로 영하의 얼음물을 끼얹은 듯한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입에 물고 있던 커피를 흘리는 자도 있었고 마커스 대령은 멍한 표정으로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바닥에 툭 하고 떨어뜨렸습니다. 펜이 굴러가는 소리만이 유일하게 통제실의 묵직한 공기를 갈랐죠. 수백 발을 이틀 만에 확보한다고? 어이, 피에르. 지금 나토의 자동 번역기 알고리즘이 단위를 잘못 번역한 거 아니야? 수백 개의 부품이 아니라 수백 발의 완제품 미사일이라고?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상스러운 비속어가 튀어나왔습니다. 거대한 군산복 합체의 상징인 미국의 패트리어트 공장이 하루 종일 쇳물을 쏟아내며 기계를 돌려도 만들어내는 미사일이 하루에 한두 발입니다. 전 세계 군수 산업이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매달려도 절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었던 그 압도적인 물량의 격차를 한국은 기존 비축 재고의 과감한 방출과 단 이틀간의 주말 비상 생산을 합쳐 메워버리겠다고 전 세계를 향해 선언한 것입니다. 록히드 마틴이나 레이시온 기준으로 최소 몇 주에서 한두 달치에 맞먹는 생산량을 단 이틀 만에 컨베이어 벨트에서 뽑아내겠다는 믿을 수 없는 호언장담이었죠. 더욱 저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소속 기술진 100여 명을 조전 지역에 직접 파견하겠다니요. 지금 이스라엘 텔아비브는 언제 이란의 2차 포화 공격이 떨어져 도시 전체가 거대한 물덩이로 변할지 모르는 사지의 한복판입니다. 서방의 강대국들은 자국민의 생명이 털끝만큼이라도 위험해질까봐 대사관 직원들마저 야반도주하듯 서둘러 철수시키고 있는 비겁한 마당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자신들이 만든 방패가 낯선 중동의 사막 하늘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포화가 쏟아지는 전쟁터 한복판으로 자국 최고의 방산, 핵심 엔지니어들을 군복을 입혀 밀어넣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돈을 받고 무기를 파는 얄팍한 상인의 수출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죽음의 벼랑 끝에 몰렸을 때 기꺼이 피를 나누며 함께 사지로 뛰어들겠다는 핏빛 철맹의 맹세이자 자신들이 피땀 흘려 만든 시스템에 대한 광기에 가까운 자신감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국가적 결단이었습니다. 당장 우주사령부 연결해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나토의 초정밀 광학 정찰 위성 렌즈 방향 틀어. 이 차들이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말도 안 되는 외교적 허풍을 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우리가 모르는 끔찍한 괴물인지 네, 두 눈으로 당장 직접 확인해야겠어. 제 다급한 외침에 정보 참모 피에르가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칠흑 같은 우주 공간에 떠있던 거대한 위성의 렌즈가 극동아시아의 한반도 남쪽을 향해 급격하게 주민되기 시작했습니다. 통제실의 전면에 설치된 가장 거대한 메인 스크린에 경상남도의 방산 공장 단지 일대가 띄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짙은 어둠에 휩싸인 광학 영상이었지만 피에르가 열화상 적외선 카메라 모드로 필터를 전환하는 순간 저는 제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커스 대령 역시 화면을 향해 손을 뻗은 채 입을 다물지 못했죠.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눈속임도 아니었죠. 위성 열화상 카메라 센서에 선명하게 잡힌 대한민국 남부의 거대한 공장 지대들은 마치 끓어오르는 거대한 마그마의 용광로처럼 시뻘겋게 달아올라 모니터를 집어삼킬 듯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한국 현지 시각으로 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 3시임에도 불구하고 수백 대의 거대한 대형 화물 트럭들이 전조등을 환하게 밝힌 채 공장 메인 게이트를 쉴 새 없이 드나들며 강철과 자재를 실어 나르는 불빛의 강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공장의 수많은 굴뚝과 환기구에서는 터빈이 미친 듯이 돌아가며 뿜어내는 뜨거운 열기가 적외선 렌즈를 하얗게 태워버릴 정도로 솟구쳐 오르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방산 업체들이 부품이 수급되지 않아서 예산 배정이 떨어지지 않아서 노조의 반대와 주말 휴일이라는 나태한 변명으로 멈춰 세워두었던 그 거대한 강철의 컨베이어 벨트가 대한민국에서는 그야말로 미친 속도와 괴력으로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속도가 가능한 거지? 글로벌 공급망의 바닷길과 하늘길이 다 끊어지고 전시나 다름없는 이 숨막히는 긴박한 상황에서 도대체 어디서 그 수만 개의 핵심 부품들을 가져와서 조립 라인에 밀어넣는다는 말이야? 제 머릿속의 모든 이성적인 논리와 수학적 계산이 완전히 하얗게 타버리며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기술의 제국이라는 미국도, 오랜 전통의 유럽도, 생존의 달인이라는 이스라엘 스스로도 절망하며 포기했던 그 위대한 일을 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보란듯이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볍게 단 며칠간의 주말 만에요. 밤하늘을 수놓았던 방어율 96%라는 화려한 숫자보다 제 뼛속을 더 서늘하게 만든 것은 전장을 향해 끝없이 미사일을 쏟아붓고 잉태해내는 저 멈추지 않는 미친 듯한 생산 속도와 자급자족의 괴력이었습니다. 무기의 진정한 가치는 에어쇼에서 보여주는 화려한 비행이나 두꺼운 카탈로그에 적힌 스펙이 아니라 내 조국과 내 동맹이 죽음의 공포에 떨며 절박하게 손을 뻗을 때 당장 그 손에 쥐어질 수 있느냐에 속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들은 묵묵한 행동으로 세계의 엘리트들에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경외감 속에서도 제 분석관으로서의 본능적인 의무는 여전히 심장을 날카롭게 찌르고 있었습니다. 유도 제어 장치, 초정밀 탐색기, 고체 연료, 이 수만 개의 치명적이고 복잡한 부품이
필요한 최첨단 방공 미사일을 도대체 어떻게 외부 동맹국들이나 하청, 국가들의 도움조차 없이 오직 자기들 영토 안에서 스스로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일까요? 부품 하나만 없어도 조립이 멈추는 이 거대한 레고 블록의 성을 어떻게 완성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 미스터리한 해답을 찾기 위해 즉시 나토의 1급 기밀문서 보관소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한국 방위 산업의 역사를 밑바닥부터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화면에 떠오른 수십 년 전의 빛바랜 흑백 보고서 하나를 열어본 순간 제 온몸에 털이 쭈뼛서며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강렬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 보고서의 첫 페이지에는 붉은색 1급 기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기원과 국방과학연구소의 뼈아픈 설립, 배경을 밑바닥부터 샅샅이 분석해 놓은 서방의 아주 오래된 기밀문서였죠. 그 수백 페이지짜리 문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가며 저는 수십 년간 펜타곤과 나토의 엘리트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안일한 평화의 환상 속에 빠져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얄팍한 지식으로 세상을 재단해 왔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만들어낸 기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나 유럽의 거대 방산 기업들이 무기를 만들어내는 그 화려한 방식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방 세계의 군산복 합체들은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인 경제성과 극한의 이윤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요격 미사일 단 한 발을 만들기 위해 그들은 전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가장 생산 단가가 싸고 질 좋은 부품들을 거대한 쇼핑 카트에 담듯 수입하죠. 미사일의 눈이 되는 정밀 유도 탐색기 렌즈는 광학 기술이 발달한 독일에서, 가볍고 단단한 특수 합금 프레임은 일본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고성능 반도체는 대만에서, 그리고 폭발력을 제어하는 화학 물질은 남미나 동유럽에서 실어와 미국의 거대한 조립 공장에서 하나로 뭉쳐내는 시기입니다. 총성이 울리지 않는 평화로운 시대에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고 영리한 정답입니다. 생산 비용을 극한의 바닥까지 줄이고 방산 기업 주주들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요. 무기조차도 거대한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자본의 혈관 속에서 흐르는 하나의 상품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미소는 전쟁이라는 원초적인 폭력과 야만 앞에서는 종이호랑이처럼 찢겨나갑니다. 상황은 180도 달라지죠. 지정학적 위기로 어느 한 국가의 국경이 통제되고 무역풍이 부는 바닷길이 군함들로 막혀버리면 저 거대하고 화려했던 글로벌 공급망은 순식간에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치명적인 올가미로 변해버립니다. 독일의 하청 공장에서 특수나사 100개가 선적되지 않으면 미국의 패트리어트 전체 생산 라인이 그날로 멈춰서는 겁니다. 대만의 반도체 공장에 전기가 끊기면 유럽의 미사일 두뇌가 멈춰버리는 구조죠. 서방의 거대 방산 기업들이 텔아비브의 멸망을 코앞에 두고도 하루에 미사일 한두 발밖에 만들지 못했던 그 진짜 이유, 그리고 당장 무기를 찍어내달라는 이스라엘 방공사령관의 피 끓는 절규에 고개를 저으며 항복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물리적 한계가 바로 이 글로벌 공급망의 잔혹한 역설 때문이었습니다. 부품이 없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쇳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아니, 그들은 서방 세계처럼 달콤한 평화에 기대어 공급망을 쪼개놓을 수 있는 여유조차 없었죠. 그들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70여 년 전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그 끔찍하고 잔혹한 전쟁의 흑백 기록과 그 이후에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숨죽여 훑어보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전쟁이 완전히 끝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강대국들의 정치적 타협에 의해 아주 잠시 숨을 고르며 총성을 멈추었을 뿐이죠.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의 거대한 심장인 서울에서 불과 40km 떨어진 북쪽의 휴전선 너머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으며 수만 문의 장사정포와 생화, 탄두를 장착한 거대한 탄도 미사일들이 서울 시내 한복판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폭발적인 활화산의 분화구를 머리에 이고 살아가는 셈입니다. 더욱 그들을 공포와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것은 믿었던 동맹국의 잔인한 변심이었습니다.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 닉슨 독트린과 함께 미국 워싱턴이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선언하고 한반도에서 발을 빼려 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꼈을 그 절대적인 고립감과 공포를 우리 서방의 엘리트들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어제까지 붉은 피를 나누며 함께 싸워주던 초강대국,
동맹이 하루아침에 자국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등을 돌리고 떠나려 할 때 아무런 무기도 방패도 없던 가난한 한국인들은 가장 차갑고 뼈아픈 교훈을 하나 얻었습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동맹국의 군함이 늦게 도착하거나 바다 건너 해외에서 무기 부품 공급망이 단 하루라도 끊어지면 우리 국민은 그날로 모조리 몰살당한다.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 피 흘려주지 않는다. 살고 싶다면 우리 손으로 미사일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껍데기부터 심장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조리 다 우리 영토 안에서 만들어내야만 한다. 그것은 단순히 방위 산업을 육성하여 돈을 벌어보겠다는 경제적인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국가의 명운과 수천만 국민의 목숨을 건 처절하고도 짐승 같은 생존 본능이었죠. 문서의 페이지를 넘기자 초창기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엔지니어들이 겪어야 했던 그 험난하고 눈물겨운 개척의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번듯한 실험실이나 첨단 설계도 한 장조차 없던 시절, 그들은 미군이 쓰다 버리고 간 고장난 무기들을 쓰레기장처럼 뒤져 주워왔습니다. 녹슨 소총과 부서진 미사일 파편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밤새워 톱으로 썰고 망치로 두드리며 그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 미친 듯이 매달렸습니다. 선진국들의 문을 두드리며 기술을 조금만 나누어 달라고 우리도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눈물로 구걸했지만 서방의 강대국들은 기술 유출을 핑계로 철저히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을 매몰차게 문전박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연구원들은 그 끔찍한 굴욕과 서름을 고스란히 씹어삼키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텅 빈 맨바닥에서 오직 자신들의 피와 땀으로 기술의 기초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텔아비브의 하늘을 구원해낸 그 위대한 천궁2의 핵심이 미사일 탐색기와 다기능 A4 레이더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당시의 일화는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레이더 전파가 조금이라도 엉키면 수백억 원짜리 미사일이 공중에서 방향을 잃고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 버리는 초정밀기. 서방의 거대 기업들도 수십 년이 걸려 완성한 그 기술을 스스로의 힘으로 따라잡기 위해 그들이 치러야 했던 대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천 번의 혹독한 비행 시험과 발사 실패, 하늘로 솟구치자마자 굉음을 내며 공중에서 산산조각 나는 요격탄, 차가운 겨울바다로 처박히며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수백억 원의 잔해들 앞에서도 대한민국의 연구원들은 결코 고개를 숙이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와 언론에서는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다며 그냥 돈을 주고 성능이 검증된 미제 패트리어트를 사오면 될 것을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느냐고 매일같이 날 선 질타를 쏟아냈죠. 하지만 연구원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좁고 차가운 연구실 구석에 낡은 야전 침대를 깔고 쪽잠을 자며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주파수 간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피를 쏟으며 밤을 새웠고 그들의 아내들은 연구소 정문으로 남편들의 갈아입을 속옷을 실어 나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나토의 1급 기밀 보고서에 적힌 한 줄 한 줄의 구절이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수많은 이름 없는 연구원들이 모니터 앞에서 과로로 쓰러졌고 숱한 실패와 국가적인 좌절을 겪었지만 그들은 이를 악물고 결코 그 험난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방이 100년에 걸쳐 쌓아올린 기술을 단 몇십 년 만에 압축해서 따라잡기 위해 그들은 자신의 청춘과 생명을 통째로 쇳물에 갈아 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40여 년에 걸친 그 끔찍하고도 위대한 인고의 세월이 흘러 대한민국은 천궁2라는 거대한 강철의 방패를 구성하는 수만 개의 핵심 부품, 유도탄의 심장부터 날개의 작은 나사, 하나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100% 완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방 세계가 모두 손을 들고 포기했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단 이틀의 주말 동안 수백 발의 미사일을 기존 비축분과 비상 생산분을 합쳐 확보하여 텔아비브로 보내겠다고 호언장담할 수 있었던 진짜 무서운 비밀이었습니다. 그들은 해외의 하청업체에서 부품이 배를 타고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발을 동동 구를 필요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미사일의 뼈대를 이루는 강철 프레임부터 화약을 배합하는 원자재 조달, 레이더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초정밀 가공, 그리고 최종 유도탄 조립까지 그 모든 복잡한 과정이 오직 대한민국이라는 굳건한 영토 안에서 완벽하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수뇌부가 결단을 내리고 비상 전시 생산 명령을 하다라는 바로 그 순간 대한민국의 수백 개 하청업체들과 창원과
구미의 거대한 공장들이 지체 없이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국경이 닫히고 글로벌 경제 제재가 폭탄처럼 쏟아져도 끄떡없이 자력으로 무기를 쏟아낼 수 있는 미국도 유럽도 감히 흉내내지 못하는 진정한 의미의 완전한 자급자족, 국방 생태계가 바로 그곳 한반도에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화면 속 붉게 달아오른 대한민국의 방산 공장 열화상 위성 사진을 다시 한번 쳐다보며 이제는 단순한 충격을 넘어 뼛속 깊이 스며드는 거대한 경외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가 얄팍한 평화의 샴페인을 터뜨리며 생산 단가와 주주의 이익만을 계산하며 공장 문을 닫고 기술자들을 해고하고 있을 때 저 극동아시아의 작은 나라는 무려 반세기가 훌쩍 넘는 긴 세월 동안 단 하루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이 묵직하고 예리한 칼을 조용히 갈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 남쪽에서 불을 뿜으며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저 미친 듯한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는 단순히 국가의 돈이 많거나 엔지니어들의 기술력이 뛰어나서 나오는 얄팍한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대국들의 거대한 틈바구니에서 비투성이가 된 채 홀로 살아남아야만 했던 한 비극적인 국가의 서글프고도 위대한 긍지가 빚어낸 거룩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대한민국이 텔아비브 시민들을 향해 약속했던 그 기적은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서 완벽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월요일 새벽 대한민국의 태극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진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가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이스라엘의 네바팀 군사기지 활주로에 은밀하게 미끄러지듯 착륙했습니다. 비행기의 육중한 뒷문이 열리고 약속대로 창원의 공장에서 갓 생산되어 페인트 냄새조차 가시지 않은 수백 발의 천궁2 요격탄과 함께 작업복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100여 명의 대한민국 최정예 군사기술진들이 거친 사막의 모래바람을 뚫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들은 긴 비행으로 피곤할 법도 했지만 물 한 모금 마실 새도 없이 즉각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누구의 지시도 필요 없었습니다. 기술진들은 하룻밤 사이에 텅 비어버린 이스라엘 방공망의 수직 발사관으로 달려가 무서운 속도로 새로운 요격탄을 꽂아 넣으며 장전하기 시작했고 전자전 시스템의 레이더 주파수 대역을 극한의 한계치까지 끌어올리며 이란의 전파 교란을 막아낼 방어벽을 세팅했습니다. 나토의 어떤 기술자들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할 그 신속하고 완벽한 작업 속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정보 위성이 예측했던 48시간의 데드라인이 지났을 때 밤하늘을 찢는 굉음과 함께 이란의 자그로스 산맥에서 쏘아올린 2차 대규모 포화 공격이 또다시 텔아비브의 상공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가 아는 그대로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날아온 구워낸 강철의 방패들은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하늘을 뒤덮은 적의 미사일들을 허공에서 모조리 갈갈이 찢어발기며 산산조각 냈습니다. 텔아비브의 밤하늘은 두 번째로 완벽하게 지켜졌고 숨죽여 하늘만 바라보며 떨고 있던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국민들은 지하 대피소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대한민국과 천궁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뜨거운 환호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브뤼셀 나토 통제실의 분위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니터 앞의 엘리트 분석관들도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환호성을 지르고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죠. 평생을 서방의 무기 체계만을 숭배해왔던 저 수석 분석관 데클란 쇼 역시 벅차오르는 감정을 도저히 주체할 수 없어 붉어진 눈시울을 훔쳐야만 했습니다. 오만했던 서방의 자본주의적 군산복 합체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빚어낸 대한민국의 피 묻은 생존 시스템 앞에 완벽하게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텔아비브의 불빛이 지켜졌으니 이제 이 지긋지긋하고 끔찍했던 중동의 미사일 위기도 이대로 모두 끝나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인간의 증오를 너무 얕보았습니다. 전쟁이라는 괴물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꼬리를 내리고 물러서는 존재가 아니었죠. 텔아비브 상공을 뚫어내는 것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이란의 최고 군사 수뇌부는 그날 밤 작전 회의실에서 전략의 방향을 180도 비틀어버리는 치명적인 악수를 둡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창을 꺾어버린 그 완벽한 방패를 든 자의 심장을 직접 겨누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세계의 거대한 화약고가 중동의 하늘에서 검고 끈적이는 원유가 흐르는 캄캄한 바다로 옮겨가는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수석님, 피에르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즉시 글로벌 경제 상황판을 띄우셔야 합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정예 해군 전력을 총동원하여
페르시아만으로 나가는 유일한 바닷길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전면 봉쇄해버렸습니다. 경고 방송도 없이 기뢰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중동에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원유 수송선의 20%가 바다에 갇혔습니다. 피에르의 다급하고 찢어질 듯한 목소리에 환호로 가득 차 있던 나토 통제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영하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그 좁고 험악한 바닷길은 단순히 중동의 영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텔아비브를 구원했던 바로 그 나라, 조국 대한민국의 거대한 산업을 돌리는 원유와 천연가스의 70% 이상이 통과하는 에너지의 절대적인 심장 동맥이자 목줄이었습니다. 통제실의 메인 화면 속 글로벌 경제 지표가 마치 미친 듯이 발작을 일으키며 붉은색 화살표를 위로 쏘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배럴당 국제 유가가 단숨에 심리적 마지노선인 100달러를 돌파하더니 불과 몇 시간 만에 120달러의 벽을 산산조각 내며 치솟아 올랐습니다. 천궁2 미사일은 며칠 밤을 새워 수백 발을 스스로 확보해낼 수 있는 압도적인 기술을 가졌지만 한 국가의 핏줄을 굴러가게 하는 그 검은 피인 원유만큼은 단 한 방울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지독한 천연자원의 불모지.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가장 뼈아프고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바다의 길이 끊기고 흑진주가 말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거대한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이 멈추고 수출 물류가 마비되며 수천만 국민들의 일상이 무너져 내리는 데에는 단 며칠의 시간조차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가 전체가 끔찍한 심정지 상태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모든 방산의 역량을 쏟아부어 지구 반대편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불빛과 생명을 완벽하게 지켜낸 그 위대하고 고결한 나라가 정작 자신들의 조국은 차갑고 암흑 같은 경제적 죽음의 늪으로 급격하게 끌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피가 말라가며 패닉에 빠지기 시작한 서울의 거리와 텅 비어가는 주유소들. 하늘의 위기를 기적처럼 막아내자마자 거대한 쓰나미처럼 들이닥친 이 끔찍한 오일 쇼크의 파도 앞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대한민국은 과연 이 숨막히는 죽음의 올가미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나토의 통제실은 이제 미사일이 아니라 돈과 자원이라는 가장 차갑고 잔인한 무기가 지배하는 또 다른 전쟁터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브뤼셀 나토 지하 통제실의 거대한 중앙 전술 스크린은 이제 미사일의 궤적을 쫓는 군사 레이더 화면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의 자본과 피가 실시간으로 흘러다니는 글로벌 경제 지표 상황판으로 완전히 전환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 거대한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희망적인 푸른색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의 동맥이 끊어진 것처럼 화면 전체를 집어삼키며 뚝뚝 흘러내리는 시뻘건 폭락의 지표들이었습니다. 배럴당 국제 유가가 심리적 마지노선인 100달러를 가볍게 뚫고 올라가더니 이란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무장 고속정과 기뢰로 전면 봉쇄했다는 공식 선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150달러의 벽마저 산산조각 내며 미친 듯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에너지 자급률이 사실상 거의 제로에 가까운 90% 이상의 원유와 천연가스를 오직 수입에 의존하며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에게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단순한 경제적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심장에 꽂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통제실의 정보 참모 피에르가 핏기가 가신 얼굴로 서울의 실시간 상황을 속보로 띄워 올렸습니다. 상황은 저희 서방 분석관들이 계산했던 최악의 시뮬레이션보다 훨씬 더 참혹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떠받치는 주식시장 코스피는 개장 30분 만에 투매가 쏟아지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어 거래가 전면 정지되었습니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혹한의 겨울 날씨 속에서 서울 시내의 모든 주유소 앞에는 한 방울의 기름이라도 더 넣기 위해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차량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국가 산업의 심장인 대규모 수출 공장들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철강을 뿜어내던 포항의 거대한 용광로들이 난과 연료 부족으로 불을 꺼야 할 처지에 놓였고 울산의 거대한 석유화학 단지들은 가동 중단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용광로의 불이 한번 꺼지면 그 안에 쇳물이 굳어버려 수조 원의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국가의 기초 체력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밤하늘을 기적처럼 밝혀준 그 눈부신 연대의 대가가 역설적이게도 자신들의 조국을 칠흑 같은 암흑과 경제적 죽음의 늪 속으로 몰아넣는 끔찍한 비극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고 미국 워싱턴 펜타곤과 바레인에 주둔 중인 미 해군
제오 함대 사령부를 향해 다급하게 군사회선을 연결했습니다. 여기는 나토 브뤼셀 본부 데클란 쇼 수석 분석관. 당장 제오 함대의 항공모함 전단과 이지스, 구축함들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견해 무력으로 봉쇄를 뚫어주어야 한다. 한국의 경제가 붕괴하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마비되고 서방 세계 전체가 타격을 입는다. 당장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제 피 끓는 호소에 돌아온 것은 서방 세계의 가장 추악하고 익숙한 민낯이었습니다. 화면 너머 워싱턴의 정치인들과 군 수뇌부들은 중동에서의 확전을 두려워하며 주판알만 튕기고 있었습니다. 데클란 수석, 진정하게. 우리가 지금 항모 전단을 밀어넣으면 이란과의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네. 선거가 코앞인데 유권자들이 중동의 모래바람 속으로 미군이 다시 들어가는 걸 원치 않아. 백악관에서 이란을 향해 강력한 외교적 규탄 성명을 발표할 테니 일단 상황을 지켜보세. 저는 수화기를 집어 던질 뻔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동맹을 외치며 규탄 성명이라는 종이 쪼가리만 쏟아낼 뿐 정작 한국에 끊어지는 숨통을 틔워줄 실질적인 군사행동과 피 흘림은 철저하게 주저하고 있었죠. 동맹국이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무기고를 털어 사지로 뛰어들었건만 정작 그들이 피를 흘릴 때는 자국의 정치적 계산이 먼저인 이 역겨운 자본주의적 동맹의 현실에 저는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모든 강대국들이 한국의 고통을 애써 외면하며 뒷짐을 지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이고 냉혹하며 오직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인다고 알려진 중동의 맹주 이스라엘이 움직였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의 외교적 관례와 자본주의의 상식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가장 무식하고도 뜨거운 방식으로 말입니다. 수석님, 텔아비브에서 나토 본부로 긴급 타전입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전 세계 언론을 향해 국가 비상사태 특별담화를 생중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헤르의 다급한 외침에 통제실의 모든 스크린이 이스라엘 총리의 굳은 얼굴로 일제히 전환되었습니다. 그는 보통의 정치인들처럼 책상 위에 준비된 원고를 읽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화면 너머의 전 세계를 정면으로 뚫어지게 응시하며 짐승처럼 낮고 단호하게 내뱉은 그의 첫 문장은 훗날 세계 외교사의 전설적인 명문으로 남게 될 소름 끼치는 한마디였습니다. 전 세계는 들으십시오. 대한민국은 불과 며칠 전 우리 이스라엘 국민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 죽음의 불비를 자신의 몸을 던져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그들은 피를 나누었고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그들의 멈춰가는 심장을 다시 미친 듯이 뛰게 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천문학적인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 세계가 등을 돌린다 해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준 형제의 나라가 차가운 어둠 속에 잠기게 결코 두지 않을 것입니다. 담화가 끝나기가 무섭게 나토의 정보망을 통해 이스라엘의 미친 구출 작전이 실시간으로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꺼내든 첫 번째 카드는 바로 동지 중에 깊은 바닷속에 숨겨둔 자신들의 거대한 에너지 보고 레비아탄 천연가스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혹독한 겨울을 대비해 유럽의 동맹국들로 향할 예정이었던 이스라엘 국영에너지 기업 소유의 초대형 LNG 천연가스 운반선 9척의 뱃머리를 받아 한가운데서 즉각 아시아로 돌려버리는 극단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계약 파기로 인해 물어야 할 수천억 원의 천문학적인 위약금 문제나 가스를 받지 못해 거세게 항의하는 유럽 국가들의 분노 섞인 외교적 반발 따위는 그들의 안중에도 없었죠. 그 거대한 9척의 가스선들은 이란의 위협이 미치지 않는 아프리카 희망봉의 우회 항로를 뚫고 대한민국의 통영항을 향해 엔진이 터질 듯 전속력으로 항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스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멈춰가는 한국의 공장을 다시 강하게 뛰게 하려면 피와 같은 막대한 양의 원유가 즉각적으로 필요했죠. 여기서 이스라엘은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 모사드와 그들의 은밀한 중동 외교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수석님, 믿을 수 없는 위성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내륙을 관통하는 횡단 송유관 밸브가 갑자기 최대치로 완전 개방되었습니다. 피에르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경악에 찬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 은밀하게 관계를 맺어둔 아랍의 거부, 산유국들을 배후에서 강하게 움직인 것입니다. 이란이 무력으로 봉쇄한 페르시아만을 통과해야 하는 위험한 해상 루트를 과감히 버리고 아라비아 반도 내륙의 거대한 사막을 가로지르는 안전한 육상 파이프라인을 통해 막대한 양의 원유를 이란의 통제권 바뀐 홍해
북쪽으로 폭포수처럼 쏟아낸 것이죠. 그리고 나토 통제실의 엘리트 군인들을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고 눈시울을 붉히게 만든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군사 위성 카메라의 렌즈를 통해 통제실 메인 스크린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홍해의 항구에서 대한민국을 향할 원유를 가득 채우고 묵직하게 출발하는 거대한 태극 마크의 유조선들. 그런데 그 민간 유조선들의 양옆과 앞뒤로 이스라엘 해군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 깃발을 펄럭이는 최신형 사하르6급 초계함 내 척과 해저의 돌핀급 잠수함 전력이 바짝 얼어붙을 듯이 다가와 완벽한 다이아몬드 대형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초계함들의 갑판 위에는 이스라엘의 영공을 지키던 아이언돔이 해상형으로 개조되어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었죠. 자신들의 영예를 철통같이 지켜야 할 최정예 해군 전력을 머나먼 공해상까지 파견해 지구 반대편 타국의 기름배를 호위하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미친 호위 작전. 이란의 무장 고속정이나 잠수함이 감히 대한민국 유조선의 페인트 한 조각조차 흠집내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군대가 스스로 거대한 인간 방패이자 강철의 표적을 자처하며 위험천만한 지중해와 홍해를 건너온 것입니다. 통제실의 스피커를 통해 선두에서 호위 함대를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해군 함장의 단호하고 묵직한 무전 교신 내용이 감청되어 흘러나왔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해군 최정예 호위 함대. 지금 우리 함대의 보호를 받으며 항진 중인 대한민국의 유조선 반경 50km 이내로 접근하는 모든 국적 미상의 적대 세력은 우리 이스라엘 국가 전체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 경고 사격은 없다. 접근하는 즉시 우리 해군이 가진 모든 화력을 동원하여 바닷속으로 수장시켜 버릴 것이다. 저는 나토 통제실 한 구석에 우두커니 서서 스크린 속에서 하얀 파도를 가르며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 비현실적인 함대의 모습을 지켜보며 남몰래 뜨거운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무기의 스펙과 전술, 예산의 효율성과 국가의 이기적인 이익만을 냉정하게 엑셀 파일로 분석해온 제 차가운 잿빛 심장에 태어나 처음으로 거대한 활화산의 불덩이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를 주고 자원을 받는 상인들의 얄팍한 상업적인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이익이 틀어지면 처럼 찢어버릴 수 있는 종이 쪼가리에 적힌 비즈니스 동맹도 아니었죠. 누군가 죽음의 벼랑 끝으로 추락하려 할 때 내 팔이 부러지고 내 살점이 잔인하게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그 손을 절대 놓지 않는 짐승 같은 전우에 포탄이 쏟아지는 죽음의 문턱을 함께 맨몸으로 넘어본 자들만이 나눌 수 있는 진득한 붉은 피로 맺어진 진짜 혈맹의 탄생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천궁으로 이스라엘의 밤하늘을 완벽하게 지켜냈고 이스라엘이 지중해의 불꽃을 끌어와 대한민국의 식어가는 심장을 다시 뜨겁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 숨막히던 며칠간의 전쟁과 생존의 거대한 서사시가 끝났을 때 전 세계의 텔레비전과 주요 외신 매체들은 이 믿기지 않는 현대판 동맹의 기적을 연일 대서특필하며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를 가장 숨죽여 가장 맹수 같은 예리한 눈빛으로 지켜본 이들이 있었죠. 바로 각국의 군사 통제실에서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던 전 세계의 국방 장관들과 국가 원수들이었습니다. 이란의 900기 미사일을 보란듯이 튕겨낸 압도적인 방어 성능, 거대 군산복 합체가 불가능하다고 포기했던 물량을 주말탄 이틀 만에 수백 발씩 확보해내는 멈추지 않는 컨베이어 벨트의 생산 속도,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에 처한 동맹국을 위해 국가의 명운을 걸고 끝까지 죽음의 바다를 건너 책임지는 저 무식할 정도로 끈끈한 의리.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아랍에미리트 같은 중동의 막강한 오일머니 거부들뿐만 아니라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비롯한 나토의 핵심 동맹국들조차 자신들이 쥐고 있던 미국과 유럽의 값비싼 무기 구매 청구서를 조용히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계약서를 찢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일제히 워싱턴 펜타곤이나 파리의 화려한 무기 박람회가 아닌 극동아시아의 한 곳을 향해 강렬하고 맹렬하게 집중되고 있었죠. 단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벌어진 이 경이로운 사건은 이제 저 같은 일개 분석관의 낡은 상식을 깨는 것을 넘어 전 세계 방위 산업의 거대한 판도와 권력을 송두리째 뒤엎을 거대한 해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의 눈, 그 한가운데 우뚝 선 대한민국은 과연 세계 무대에서 어떤 전설을 써 내려가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토 수석 분석관 데클란 쇼의 사연을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96%의 요격률, 48시간 만에 기적적인 생산, 그리고 지중해를 건너온 수백만 배럴의 원유. 이 거대한 세계의 숫자 뒤에는 아무도 우리를 믿어주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설계도 하나 없이 텅 빈 연구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연구원들. 수백 번의 실패 속에서도 남의 손을 빌리면 조국이 무너진다는 절박함으로 묵묵히 부품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피땀이 있었죠. 사태가 모두 끝난 후 데클란 쇼는 나토 수뇌부에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서방이 평화에 취해 있을 때 저들은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톱니바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만함을 버리고 대한민국에게 진짜 생존을 배워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더 널리 닿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대한민국의 굳건한 오늘을 만들어낸 숨은 영웅들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저력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조용히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앞에 우리 스스로를 증명했습니다.